자, 먹고 합시다. 와. 그럼 난 이거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전자기기 매니아들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 새로운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코드명 엘더 레이크가 출시되었으니까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적어도 성능으로 인해서 이 답답함을 없애주기 위해 오늘은 10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PD님의 PC를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첫인상도 같이 살펴보고요. 예전부터 인텔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지난 몇 년간 경쟁사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팬으로서 계속 응원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인텔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세서가 출시하게 된다면 그것을 조립하고 실제로 저희 메인 작업용 컴퓨터로 사용하곤 했어요. 하지만 인텔은 11세대와 10세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전에 한 7세대인가? 그때부터 10세대까지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긴 했었는데 11세대는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 아는 이유로 말이죠. 가장 먼저 새로운 12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패키징에 대해 살펴보자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심지어 구멍이 뚫려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중앙을 보면 되게 반짝반짝한 웨이퍼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질 거예요. 한쪽은 이게 뭐냐? 고기 불판이냐? 와플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전자기기를 좋아하신다면 인텔이기 때문에 웨이퍼의 모양으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웨이퍼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여러 개의 다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들어진 칩을 하나 빼서 이제 프로세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박싱을 하기 전에 새 거니까 또 장갑을 한번 껴보고, i9 12900K.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네. 여기 위에 요 웨이퍼 판을 떼고 내면, 근데 이게 진짜 패키지가 멋있기는 멋있네. 웨이퍼의 칩의 모양들도 저 와플처럼 되게 멋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스티커, 이거는 대부분 요즘은 안 쓸걸요? 오, 옛날에 그거 있지 않나요? 사탕 같은 거 이렇게 돌려서 여는 거. 열면 새로운 12세대 인텔 i9 12900K. 근데 진짜 과대 포장이긴 하다. 요즘 다른 기업들은 친환경을 위해서 거의 이러한 포장들을 없애고 있는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프로세서가 원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좀 직사각형처럼 좀 세로로 길어진 디자인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12세대 인텔의 프로세서는 데스크탑에서 첫 번째로 제대로 된 빅리틀 구조의 프로세서입니다. 모두들 잊고 있는 갤럭시북 S에 탑재된 레이크 필드도 있기는 하지만 데스크탑에서 빅리틀 구조의 프로세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RM 아키텍처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구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고성능을 위한 빅코어, 효율을 위한 리틀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전력을 적게 소모하는 리틀 코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인텔에서는 공식적으로 빅리틀 구조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프로세서에서 이야기하는 16코어 24스레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레드면 2배 구성인데 왜 얘는 2배가 아니죠? 왜냐면 리틀 코어는 8코어 그대로인데 빅코어가 8코어 16스레드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번 12세대에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DDR4가 아닌 DDR5와 PCIe 5.0을 처음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에 DDR5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DDR4 모두 지원을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하지만 DDR4와 DDR5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메인보드에서 DDR5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 따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가격은 $589. 처음에 제가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인텔 치고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스펙을 봤을 때 경쟁사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인텔 치고는 저렴하게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프로세서가 생각보다 저렴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쉬운 점은 역시 항상 이야기하는 보드입니다. 심지어 지금 얘를 공개할 때도 가장 비싼 Z690 보드부터 공개를 했으니까요. 타자는 2017년에 출시한 보드부터 지금까지 모두 지원을 하는데, 인텔의 경우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오면 새로운 보드를 구입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아무튼 이번 12세대 프로세서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프로세서인데, 단점은 TDP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스펙상 최대 241W, 베이스는 125W. 예전에는 웬만하면 공랭 쿨러만 써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공랭보다는 순행이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 12세대 프로세서와 함께 조립할 부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보드, 에이수스의 로그 막시무스 Z690 히어로입니다. 얘는 제가 먼저 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이수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이제 윈도우 11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되어 있고 와이파이 6E, 이번에
이번에 특히 재미있고 관심있게 본 게 뭐냐면 DDR5가 적용되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DDR5는 2020년 7월에 표준이 정식 발표되었고 10월에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최초 DDR5를 출시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클레브 DDR5 16GB 단일 램인데 방열판이랑 LED랑 지금 모두 섞여 있는 램이죠. DDR5 4800 메이드 인 타이완. 하이닉스 2000 아닌가? 아무튼 이 램은 굉장히 유명해요.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다음은 SSD 삼성 980 프로 1TB 그래픽은 로그 스트릭스 게이밍 화이트 에디션 RTX 3080. 이번에는 발열이 심하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농협 쿨러를 미리 사뒀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NGXT의 크라켄 X63을 골랐어요. 사실 이제 크라켄에서도 Z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거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2개 구입해본 결과 그게 처음에만 보지 나중에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저렴한 X63으로 골랐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좋아하는 NGXT의 H510 엘리트로 선택했습니다. 저희 PD님 책상에 PC가 하나하나씩 놓여있는데 지금 이제 약간 짝이 안 맞잖아요. 거기에 짝을 맞춰주기 위해 일부러 얘를 골랐기도 해요. 게다가 얘가 이제 3열 순행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열 순행으로. 마지막으로 파워는 안텍의 850W짜리로 골랐습니다. 원래 얘도 NGXT로 구입할까 싶긴 했었는데 걔는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안텍의 파워로 선택을 했어요. 먼저 메인보드부터 꺼내야죠. 얘를 와 진짜 에이수스는 항상 뭐 동일한 방식이지만 이게 제일 멋있어요. 박스 열 때. 그리고 뭔데? 이건 또 뭐지?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M.2 슬롯 있잖아요. 이 M.2 슬롯에 NVMe SSD를 꼽아서 이걸 PCIe 바로 연결해서 묶어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닐까. 와 이거 영상 편집하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되게 좋은데? 뭔데 이건? 오 USB 메모리도 들어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할 때 쓰라고 주는 건가? 오 요즘 메인보드 구성품들도 되게 신기하다. SATA 케이블, 와이파이 안테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주는데요? 별 생각 없이 뜯었는데 요즘 메인보드 구성품들이 되게 좋아졌구나.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PCI 슬롯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뚱뚱해지다 보니까 여기 뺄 때 이거를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만약에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다면 여기 끝에 여기 딱 누르면은 이 걸쇠가 당겨지는 와 이런 거 되게 괜찮다. 먼저 프로세서부터 꽂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번에는 이게 반대로 열리는 거 원래 이쪽으로 열렸지 않나? 꽂아서 요거 빼고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 그럼 이번에 제가 조립하면서 아쉬운 게 저희는 영상용으로 쓰기 때문에 최소 32기가 이상 구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DDR5 램을 제가 미리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16기가만 꽂았는데 얘는 이제 정식으로 출시하면 한 대 더 꽂아서 32기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졌는데? 예전에 M.2 SSD를 연결하면 드라이버로 항상 찾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요걸로 오호호 괜찮네. 반대로 돌리면 요게 잠궈지고 반대로 풀면 빠지고. 오 괜찮다. 나사 안 써도 되는 게. 제가 얘는 나중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발열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지 얘는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떨어질 뻔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케이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왜냐면 컴퓨터가 열이 많으면 열이 많이 날수록 발열 처리가 용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케이스에 조립하게 된다면 열 배출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오 얘네는 나사도 얘 끝까지 안 빠지는데요? 나사 안 잃어버리겠는데? 이게 비싼 케이스들은 좀 다르긴 달라. 잠깐만 메인보드 나사 찾아야지. 얘네부터 떼서 넣자. 조금
케이스 조립하기 어려운 게 지금 여기 이제 파워 CPU 쪽으로 가는 파워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메인보드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픽 카드나 순행을 연결하기 전에 파워가 조금 빡셀 수 있어서 이 새건데 휘어져서 왔는데? 이거 뭐 들어있는데요? 보너스인가? 뭔데 이거? 이거 뭔데? 조립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립한 PC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RGB가 기존 PC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새로운 보드에도 ROG, 요게 RGB로 계속 바뀌는 효과가 있고,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16GB 램 지금 하나만 꽂혀있기 때문에 풀뱅이나 2개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어 보인다는 점. 얘는 나중에 채워줄 거고, 그래픽도 RGB가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명이 꺼졌을 때 밤에 보면 케이스 쪽에 이제 RGB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게임성이 있는 PC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텔 프로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게임이나 아주 자세한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PC 유튜버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첫인상인 만큼 저희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영상을 뽑는 속도, 요것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주장한 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보는 거죠. 게다가 비교 대상으로 11세대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11세대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10세대 인텔 코어 i9 1900K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긱벤치 5, 여기서는 생각보다 성능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싱글 코어는 10세대에 비해 약 37% 더 증가했고 5950X에 비해 약 15% 더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멀티코어도 10세대에 비해서는 약 35% 증가, 5950X는 여기서는 12세대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때는 루머와 조금 비슷한 수치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시네벤치 R23을 돌려봤습니다. 이때도 긱벤치와 비슷하지만 멀티코어는 살짝 다르게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싱글코어 기준 10세대에 비해 약 42% 더 증가했고 5950X 기준 17% 더 증가했습니다. 멀티코어는 10세대에 비해 약 68% 더 증가했고 5950X는 약 8% 더 증가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싱글코어는 긱벤치 5와 비슷한 성능 향상폭을 보여줬지만 멀티코어는 시네벤치 R23에서 더 큰 성능 향상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루머로는 멀티코어는 5950X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순정 상태에서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K가 더 빠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대신 여기서도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는 좀 아직까지 인텔이 훨씬 더 많은 전력 소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라이젠이 더 착해 보인달까요? 라이젠은 최대로 높아봐야 142W까지 올라갔지만 10세대는 198W, 12세대는 262W까지 올라가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12세대가 전기를 많이 먹긴 많이 먹네. 다음은 실제로 저희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를 돌려봤습니다. 소스는 4K, CP2 422 영상 3캠으로 작업을 했고 프로젝트 파일은 434GB, 영상의 길이는 10분 17초짜리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여기서도 결과값을 보자면 12세대 인텔 코어 i9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10세대에 비해 4분 20초가 더 빨랐고 5950X에 비해서는 약 2분 4초 더 빨리 영상이 뽑혔습니다. 전력 소모도 재밌는 게 피크치만 보면 12세대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거의 100W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더라고요. 대신 평균적으로 보면 12세대는 10세대에 비해서는 약간 더 먹는 정도이고 5950X는 나름 착한 편. 또 여기서도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10세대와 12세대는 최저와 최저폭이 크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폭이 굉장히 컸지만 라이젠은 일정한 전력 소모를 계속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자면 인텔과 라이젠은 비슷하지만 뭐 여기서 변화가 있다면 인텔이 살짝 더 높을지도. 다음으로 지금 화면 여기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소스는 이전과 동일했고 프로젝트 파일의 용량은 221GB, 영상의 길이는 12분 54초입니다. 이거는 약간 의외의 결과가 보이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라이젠에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인지 5950X가 훨씬 더 빠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2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약 1분 정도 5950X가 더 빠른 수치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결과값은 12세대가 훨씬 빨랐는데 왜 얘만 이렇지 하고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도 라이젠이 약 34초 더 빠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10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3분 더 빠르긴 하지만 그 제품과는 이제 격차가 좀 크다 보니까 뭐 크게 의미가 있진 않죠. 전력도 프리미어와 좀 비슷했어요. 대신 12세대의 피크치는 프리미어만큼 뭐 더 높진 않았고 여전히 새 제품 중에서 피크치는 가장 높았지만
평균은 라이젠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텔이 체감상 평균은 좀 더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제가 간단히 테스트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 봐야 하지만 다빈치 리졸브는 아직까지 최적화 문제인지 라이젠이 더 빠른 것을 제외하자면 긱벤치, 시대벤치,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12세대의 인텔 코어 i9 12900K가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기한 건 루머에서는 멀티코어만큼은 5950X가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순정 상태에서는 12세대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게임은 오늘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값 그리고 싱글코어의 경우 12세대가 라이젠에 비해서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게이밍 성능도 12세대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고 단점이라면 참 이 전기 먹는 게 장난 아니게 높은데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650W, 750W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750W가 아니라 850W 그 이상급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PC의 견적이 더 높아졌다랄까요. 게다가 예전에는 PC를 조립하면서 이러한 공랭 쿨러를 구입하고 조립하고 여러 가지를 써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비싼 수냉 쿨러가 기본으로 되어버린 것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인텔이나 AMD나 발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온도 체크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 이제 PC가 완전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르고 기본적으로 수냉 쿨러가 다 달려있다 보니까 온도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제 저희는 12세대의 PC를 새롭게 조립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던 10세대 i9을 대체해서 이 PC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얘는 이제 성능은 확실하지만 전기를 좀 많이 먹고 그나마 이제 좀 기대되는 거는 i5 12600K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보드도 적당하고 이제 램도 적당하게 나오면 얘가 실제로 많이 구입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얘는 저희 같은 스튜디오나 좀 고성능 작업을 요구하는 데서 이제 좀 적합한 프로세서이고 얘는 이제 게이밍용으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